여러분들은 왜 공부하러 오셨어요? 뭐 때문에? 자격증 취득해서. 노후대책. 예. 노후대책. 혹시 누구한테 끌려가지고 와가지고 오신 분 없으세요? 아, 그러니까 끌려간 게 아니라 밀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왕 공부를 하시면요, 목표를 갖고 하셔야 돼요. 그냥 누가 공부를 하라 그래가지고 손에 이끌려가가지고 밀어가지고 손에 끌려오지 않고 또 밀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지금은 사실은 감을 잘 못 잡아요. 이게 어렵다. 뭐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뭐 어렵더라,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만 많이 듣지, 정말 이게 힘들다, 뭐 이런 게 이제 언제 느껴지냐? 3월달 되면 딱 느껴져요. 1, 2월달까지, 이게 11월달, 12월달은 용어에 주로 이제 1차 과목 같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용어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1월달과 일단 기초 강의를 해가지고 기초적인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3월달쯤 되면 이제 그때 본격적인 이제 기초가 어느 정도 다져놨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이제 그때부터 지나면 따라오질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죠. 왜 내가 이 짓 하고 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해요. 그럴 때는 쉽게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목표를 잡으시고 내가 이걸 따가지고 앞으로 뭐를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갖다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걸 포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하다가 이제 이렇게 3, 4월달 돼서 포기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포기하면 와장창 딱 완전히 포기하면 괜찮은데요. 나중에 슬금슬금 또 공부하고 싶어져요. 한 5월달쯤 넘어서 6월달쯤 돼요. 가만있어 보자.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1차 한번 공부해 볼까? 해가지고 또 그때부터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그때 당시 잘 버텼으면 1, 2차를 같이 해야 될 거를 나중에는 막판에 가면 1차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공부하는 대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십니다. 미성년자도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근데 응시자격에 보면 이제 여기 있지만 미성년자도 응시자격이 주어져요. 미성년자 의외로 많이 합니다. 공부를. 자, 근데 대부분 그런 젊은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많이 우대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한때는 그렇게 크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었지만 상당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많이 좀 따요.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취득을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한 지 뭐 한 10년 넘었다, 20년 넘었다 그러면 아마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빼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마 3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거부터.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든 민법든 뭐 용어를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앉아있는 연습 그 자체가 사실은 거저 우선이에요. 이게. 그게 안 되면 나중에 1시간만 넘으면 집중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엉덩이가 벌써부터 들썩들썩거리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달은 한 일주일만 잘 연습하면 괜찮아요. 일주일만. 이번 달은 일단은 용어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지만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그 자체를 연습하는 거. 그것도 일단 중요하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과 중개실무는 어떤 과목이냐? 자, 공인중개사 법령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개실무라는 과목을 확전해 보면요. 자, 크게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파트와 중개실무. 실무가 뭔지는 아시죠? 소위 말해서 실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실무에 직접적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실무가 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이란 뭐냐면, 자, 이건 흔히 이제 공인중개사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자, 공인중개사법의 시행 규칙이 있어요. 자, 요 세 가지를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는데 법의 기초입니다, 이거는요. 프린트물에 없으니까 일단은 칠판을 보고 필기 안 해도 돼요. 조금 다음 주인가 아마 교재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 중개사법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근데 거기에 다 있으니까 일단 필기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자, 1월 달에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법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죠. 법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법에는요, 법률과 법, 그러니까 법 혹은 또 법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법은 어디서 만든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법은 어디서 만든다고 그러죠? 어디서 만들어요, 법을? 그렇죠. 국회에서 만들죠. 왜? 2단 엽차기 하면서 만들잖아요. 법 만들 때는. 자, 멱살 잡고 2단 엽차기까지 하면서 만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은요, 하나의 어떤 큰 테두리를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솔직히 말하면 지네들이 뭐 전반적인 전문가는 아니죠. 우리가 전문가 조언을 얻어가지고 큰 아웃라인을 만듭니다. 테두리를 만들어요. 그 테두리를 만드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자, 이 법을 만든 뒤에 내가 큰 틀을 만들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네가 만들어라, 너한테 위임을 시켜주게 돼요. 내가 이제 큰 틀을 하나 만들었죠. 나머지 세부 규정은 네가 만들어라, 너한테 위임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 너는 누구냐? 이제 이 법률에 위임받아서 만드는 것을 시행령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대통령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통령령은 뭐냐? 자, 내가 국회에서 큰 틀을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 너한테 위임시키는 거, 누구한테 위임시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 법률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 세부 규정을 만들게 돼요. 뭐 대통령이 직접 만든 건 아니죠. 맨날 어디 돌아다니잖아요. 회의도 순방하고. 그러니까 저 밑에 담당 부서에서 만들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결재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바쁘고, 그다음에 또 세부적인 것을 어떻게 또 대통령 이게 혼자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중간 틀을 만드는 거예요. 중간 틀을 만들고, 아주 세부적인 것은 뭐다? 아주 세부적인 것은, 그러면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시켜줘요. 밑에 사람에게 위임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밑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거는 부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각 부서장에게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럼 각 부서장 하면 누구죠? 우리나라 뭐예요? 소위 말하는 장관, 행정부처죠. 행정부처에다가 우리가 법을 이렇게 국회에서 만들고 대통령이 요만큼의 틀을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네가 만들어라. 바로 너한테 위임시키는데 이걸 뭐라 한다? 부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대통령까지 도장 받을 필요 없죠. 대통령이 이미 큰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누구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각 부서장, 장관의 도장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뭐라 한다? 부령이라고 해요. 근데 대통령은 한 사람이 두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령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행정부처가 한 부서라면 그냥 부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부처가 여러 부처죠.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알려줘야지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뭐가 붙는다? 담당 부서명이 붙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요. 공인중개사법은 어느 부서 담당이냐? 이거는 국토교통부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의 신규칙을 뭐라 그런다?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부서 담당이라면 다른 부서명이 붙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법령하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법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과목이요.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 그러면 시험 과목의 시험 범위는 그럼 어디까지예요? 시험 범위는 시행 규칙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만드는 거예요. 법령은요. 그 국가에서 만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면 각 지방별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시행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범위를 정해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네가 알아서 나머지를 만들어라. 누구한테 위임시켜 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시켜 주는 거죠. 자, 지방자치단체 하면 자,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일반 상식. 지방자치단체를 흔히들 지자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중개사법의 일반 상식입니다. 몇 가지 있죠? 광역지자체가 있죠?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초지자체가 있죠. 자, 우리가 흔히 광역지자체는 뭐예요? 광역. 예, 광역시. 즉,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 이거를 광역이라 그러죠. 특광도라고 줄여서 표현하고요. 자, 이거를 줄여서도 또 두 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시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도지사라고 표현하죠. 자, 이제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할 때, 그다음에 제가 한번 공부할 때 의외로 많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줄여가지고 뭐라 한다? 시도지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시, 광역시, 도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요? 시도. 자, 이 시도가 광역지자체가 되고요. 자, 그러면 기초지자체는 뭐냐? 이거는 시, 예, 군, 구 이렇죠. 시, 대표적인 뭐예요? 여기. 원주시, 그 다음에 군, 뭐 옆에 군 많죠? 자, 구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무슨 구, 이런 구가 있죠. 자, 이거를 뭐라 하냐면 기초지자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 하냐면 광역에서 만들거나 기초에서 만들거나 모두 법을 이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 하냐면 조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용어들은요. 조례라는 용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법령이라고 표현하죠. 법령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시행 규칙까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조례는 시험 문제 나와야 안 나와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조례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오죠. 나오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그렇죠. 시험 문제는 서울이나 강원도나 똑같은데요. 조례는 서울 조례하고 강원도 조례하고 틀리거든요. 같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조례가 시험 문제 나오면 강원도에서는 1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3번 써야 돼요. 그래서 조례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조례가 뭐라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대통령령, 부령 이것을 자, 뭐라 한다. 이제 대통령과 그 다음에 부령 있고요.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 조례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러나 조례는 뭐 조례? 광역조례. 광역조례를 뭐라고 하냐면 시도조례라고 그래요. 시도조례.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시군구 조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법령이라는 개념을 한번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라 그랬죠? 1월 달에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알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에요. 시험 문제 대통령령은, 자, 시행령은 뭐냐? 대통령이다. 이런 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나오냐? 시험 문제. 자, 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를요, 살짝 바꿔가지고
뭐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알고는 넘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령은 이런 구성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관련된 부분이에요. 공인중개사의 뭐다?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좀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개실무 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중개실무는 결국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개실무는 결국은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죠. 취득한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자 아까는 이유를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물어봤죠. 여러분들 왜 여기 와서 공부하느냐? 이유가 뭐다? 목표를 가지러 잡으라 그랬죠.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다면은 그 자격증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네, 실무를 하죠. 근데 어떤 실무 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 자, 그럼 중개란 말이죠. 자, 조금 이따 용어의정의를 볼 텐데요. 용어의정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언급해보고 나옵니다. 자, 여기 공인중개사, 중개사라는 이 중개라는 게 있죠. 중개가 뭐예요? 자, 오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전에 공부했던 분들 한번 보고 또 이전에 처음 공부하시는 마찬가지예요. 중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개가 뭐죠? 예, 연결시켜 주는 거죠. 예, 소개. 그러니까 중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어사전적 용어로는 뭐라 하냐면 소개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알선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소개라는 말과 알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 소개, 알선이라는 말을 딱 봤을 때 결국 여러분들 흔히들 소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중개, 사실은 중개라는 말보다는 소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소개라는 말을, 소개는 뭐예요? 많이, 어디서 많이 써요? 예, 뭐 직업 소개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남자, 여자도 소개할 수 있는데요. 예? 예, 소개팅, 그래. 뭐 소개팅도 있고. 이게 바로 거기서, 이게 소개팅 하면 뭡니까? 소개팅이라는 게. 내가 지금,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누구한테? B한테, 야, 내가 지금 A 알고 있는데 B한테, 야, 좋은 남자 있으니까 하나 한번 만나봐. 라고 해서 내가 얘 만나는 거 아니죠? 내가 얘를 만나려고 직접 전화하는 게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B한테 연결시켜 주는 거. 이게 바로 소개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을 갖다가 뭐 한다?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남자, 여자 뭐 이런 것도 붙이면 되고 직업 중개. 직업을 갖다가 붙이면 뭐가 돼요? 직업을 붙이면 직업 중개가 되죠. 자, 그거를 갖다가 앞에다가 뭘 붙이면? 네, 부동산을 붙이면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붙이면 뭐가 된다? 부동산 중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부동산 중개란 자,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A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누구한테? B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뭐가 될 수 있도록 A, B 사이에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거죠. 바로 요게 뭐다? 중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뭐 하는 거? 이렇게 A의 부동산을 누구한테? B한테 소개시켜주면 소개시켜주는 대가를 받는 거죠. 그 소개시켜준 대가를 뭐라 한다? 중개, 보수. 이제 수수료라고 지금까지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라고? 옛날에는 이제 중개 수수료 그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중개 수수료 그 전 옛날에는 그렇죠. 복비라고 표현했었죠. 복비. 아직도 복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복비라는 말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잘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사람까지도 아직도 복비라는 말을 쓰는 만약에 저한테 뭐 들리면 막 뭐라 그래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사람이 무슨 또 지금까지도 복비라는 말 쓰냐고. 복비라는 말은 복자가 무슨 복자예요? 이때 복자가 복복자. 예, 맞아요. 복복자요. 맞아요. 복복자 맞아요.
근데 이때 왜 복비라는 말을 썼느냐? 복비라는 말을 썼던 거는 복 말 들어보셨죠? 복덕방이라는 말. 복덕방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요. 1800년대 후반때 나왔었어요. 후반때 나왔었는데 뭐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교재 나와요. 기본서 교재 잠깐 나오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참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 복덕방이라는 말이 복과 덕을 전해주는 방이에요. 우리나라의 방자가 참 많았죠. 그 방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가면 방 많죠. 왜? 무슨 방 참 많죠. 참 방들 많은데 옛날부터 이 방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자, 근데 복과 덕을 전해주는 방 이거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복덕방이 나중에 60년대부터 이제 뭐의 온상이 되죠?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죠. 복덕방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생각하느냐?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부동산 사기, 부동산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 벌써 사기부터 떠오르죠. 아직도 그래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그러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 잠깐 그 좋아졌다는 말을 제가 했었는데, 2000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이미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게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죠. 이제 그때 예전에 쓰던 용어가 바로 복덕반은 용어가 있었는데요. 요게 앞에 복자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 복비라 그랬죠. 유명한 아줌마도 있었잖아요. 어떤 아줌마 있어요? 그렇죠. 복부인. 그 복부인의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 이순자는 저기 대통령 저거였고, 그 양반도 뭐 전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영자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 대표적인 그 복부인에 돈 많이 벌었죠, 사실은. 그때는 제가 지금은 이 복부인을 제가 많이 못 만나는데요. 2000년도 초반 때까지 강의를 하다 보면 복부인 출신들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푸대자루 있죠? 분양권 전매 같은 거 있죠? 분양권 받아서 돌리고 해보셨어요? 몇 번 돌렸어요, 하루에? 하루에 한 번 돌렸어요? 하루에, 옛날에는요, 이게 하루에 5번, 6번씩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사고, 또 이어서 얼마 붙여가서 다시 팔고, 그럼 다시 와가지고 그거 하고 다시 하고, 5번 정도가 올라간대요. 그 정도니까 거의 푸대자루로 돈을 긁어 맞답니다. 누가 한 움큼 주워가도요, 얼마를 주워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 돈을 실제로 벌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돈 벌면 어떻게 된다?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복자는 일단 쓰지 마시라는 얘기. 아직도 왜 복비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중개보수입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 원래 이제 중개보수라는 용어가 이제 작년까지죠. 아직까지는 이제 횟수가 안 남았어요. 저는 강의가 한 달 딱 끝나면 그냥 무조건 한 해가 넘어가는,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그래요. 한 해가 딱 끝나면 넘어가면서 작년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아직까지 작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작년까지는 중개 수수료라고 했고요. 올해부터 중개 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2015년도부터. 그래서 이제는 중개 보수라는 표현을 일단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익혀줘야 돼요. 자, 결국은 갑이 A와 B를 소개시켜주고 나서 결국 받는 게 뭐다? A와 B로 받는 게 중개 보수죠. 바로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뭘 취득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데 혹시 공부를 이제 하실 관심을 두면 인터넷 같은데 많이 검색을 요즘 많이 해봤을 거예요. 거기 가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요즘 맨날 빈털털에 문 닫는다. 이런 것 가끔 나올 거예요. 근데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요, 몽창 떼돈을 버는 줄 아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는 게 뭐예요? 이 부동산 중개에 대한 업을 하기 위한 뭡니까? 하나의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에 불과하지. 이제 오늘 내려오면서 제가 핸드폰으로다가 그 뭘 봤냐면 이거 요즘은 이제 저는 신문을 안 사보고 핸드폰으로다가 이제 기사를 보는데 핸드폰으로 이제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기사를 보다가 무슨 기사를 봤냐면 요즘 변호사들이 뭐 돈도 많이 떼키고요. 그 변호사 소속 변호사로 들어갔다가 뭐 월급도 못 받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마 뉴스 들었을 거예요. 여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왜 그 유명한 그 정계에 있는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 뭐 무슨 용으로다가 이제 접견용으로다가 채용한다는 뭐 그런 것도 들었죠. 자, 여러분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몽창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진짜 옛날에 변호사 200명, 300명 볼 때요. 지금은 각 대학별 로스쿨에서 줄줄이 이제 쏟아져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떼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진짜 조금 이제 경력 있는 사람들이 돈 벌지 사러 들어온 사람들은 힘들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장사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장사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기초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1, 2월 때 지나가고 하면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진도 나간다고. 결국은 부동산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 장사죠. 사람을 싫어하면요, 이 장사하기 힘들어요, 이거요. 이것도 장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장사예요. 장사입니다. 근데 사람을 싫어하면 장사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어울리는 걸 많이 여러분이 연습까지는 하지 않고 뭐 굳이 그까지는 하지 않아도 같이 어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도 가끔 이럽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이렇게 가면요. 주변 주민들이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나가죠. 그럼 뒤에서 욕해요. 이씨,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냥 밀려.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와서 커피 한 잔 타주세요. 뭐 어때요 또? 이거 하나 타자고 뭐 이거 사무실 문 닫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장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사람 장사라는 것을. 자, 어쨌든 이렇게 중개라는 개념 자체,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득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이 법령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어디 있다? 그 실무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실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를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에는 주로 어떤 게 있냐면 민법, 시험 문제. 자, 이제 시험 문제로 들어갑니다. 민법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아마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다루긴 다뤄주는데 깊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민법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또 실무에는 또 공법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공법도 다루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공시하고 세법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학계론 문제도 가끔 나왔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실무는 소위 말하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이제 강의 끝날 때쯤 마지막 때 하는 경매, 그 다음에 공매. 주로 뭐를 많이 강의할 거냐면 경매를 많이 강의할 거예요. 경매를 중심. 공매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요. 개념만 한번 잠깐 설명드리고 주로 경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아마 강의를 할 겁니다. 아마 11월 달과 12월 달은요, 주로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하냐면 법령 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실무 파트에서는 아마 경매 파트를 잠깐 다룰 거예요, 아마. 그리고 1, 2월 달은요, 1, 2월 달은 법령 파트를 제가 몇 주를 나갈 거냐면 6주를 나가고요. 자, 8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8주를 기준으로 해서 법령 파트 6주, 중개실무 파트 2주를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냥 진도 나가는 것만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중개실무를 여기는 이제 뭐까지 포함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는데 2주 안에 못 해요. 중개실무를 전체적으로 다루려면.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면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민법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공법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못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일부 빼고 나머지만 강의를 해서 2주를 하고요. 3, 4월 달, 5, 6월 달은 어떻게 하냐면 공정에서 법령, 자, 그 뒤부터 문제 풀 때까지 쭉 나갑니다. 3, 4, 5, 6, 그 다음 문제풀이 7, 8. 세 번은 법령 5주 나가요. 실무 3주 나갑니다. 실무는 3주를 해줘야지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요. 자, 대략 요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강의는 이제 이 정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1월 달에도 제가 한번 언급할 거고. 그러면 출제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 공인중개사, 지금, 앞으로 이제 변경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변경되면 이제 변경되는 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이게 몇 프로가 나왔냐면 70% 내외. 70% 내외, 중개실무 파트가 30% 내외. 이렇게 됐어요. 40문제에서 70%면 몇 문제예요? 네, 28문제죠? 네, 원래 이제 70% 내외, 중요한 게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70% 내외, 30% 내외. 그래서 보통 이제 28문제, 12문제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출제됐던 걸 보면 요거 한 30문제, 요거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이제 그래서 대략 요 정도로 출제가 되니까 주로 법령 파트가 아마 강의의 중점이 될 거예요. 실무 파트는 민법, 공법 이거 제가 다루기 시작하면 저도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누가 전문가예요? 민법 선생님 민법 전문가고 공법 선생님 공법 전문가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잠깐 다뤄주고 아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70%, 30% 이렇게 출제 빈도가 나온다. 자, 대략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으면 이제 제 소개를, 제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고요. 자, 일단 프린트물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아까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시험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봤는데, 자, 거기 보니까 프린트물에 시험 시행 기관이 나오죠? 자, 1번 1페이지부터 한번 보죠. 맨 꼭대기부터, 이제 꼭대기부터 한번 살짝 한번 기호 한번 오늘도 진도를 나가야죠. 조금씩.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과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시험은 원칙은 어디서 보느냐면 원칙은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예외적 시험 시행은 어디라 그랬죠? 예외적 공인중개사 시험을 그럼 어디서 예외를 친다?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이대로 그냥 진행됐습니다. 시험을 누가 보고요? 시도지사가. 혹시 가끔씩 보이는데 이거 좀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11회 이전에 혹시 공부하셨던 분도 혹시 계세요? 아주 먼 옛날에 몇 회 때 공부하셨어요? 그때 공부하셨었구나. 그때 접수 어디서 했죠? 네, 시험 접수. 학원에서 하셨어요? 학원에서 하셨구나. 제가 물어본 게 잘못이구나. 학원에서 대신 들고 가서 접수했으니까. 그때 접수를, 자, 11회 때까지는요, 접수를 어디서 했냐면 시청에서 했어요. 원주시청. 원주시청에서, 자, 일단 시도지사가 시험시행 기관이죠. 그러니까 시청에서 이제 접수기간 되면요, 이런 긴 책상 있죠? 왜? 이거 한 서너 개 쭉 어디 지하강당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거예요. 철인 있죠? 왜? 이렇게 접수기에 가서 찍어주게 하는 거. 그거 찍어가지고 응시표 이렇게 찢어주고. 이걸 어디서 했냐면 시청에서 썼습니다. 원주 같은 시청. 그러니까 서울 같은 구청. 왜? 시험을 갖다가 어디서 실시하는 것이, 어디서 실시하니까? 시나 도.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 하면 자, 아까 잠깐 이전에 공부했었어. 시도지사를 느려서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느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줄여가지고 뭐라 그런다? 시도지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시행기관이고요. 강원도는 어디가? 강원도가 시험시행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요. 접수를 그래서 시청에서, 원주 같은 시청에서 직접 접수했었습니다. 그게 11위 때까지예요. 그럼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는 그런데 그러면 시도지사가 출제하느냐? 출제는 시도지사가 하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출제를 누가 했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출제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출제는 어디서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시험, 이런 뭡니까? 접수받고, 그 다음에 학교 그 섭외하고 이런 거는 누가 하고? 시도지사가 하고. 시도지사가 이제 귀찮으니까 각 구청별로 다 지시하잖아요. 담당 공무원들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자, 귀찮죠? 이게 시험 한 번 치르는데 얼마나 귀찮냐면요. 일단은 학교 섭외해야죠. 학교 섭외 잘 안 됩니다. 공짜로 하는 거 아니죠? 돈 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좀 덜한데요. 옛날에는요, 학교 한 번 딱 시험 끝나고는 일요일 날 시험 끝나면 그 학교 완전 초토화돼요. 운동장에 담배꽁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단에 나무까지 다 부러지고 완전 초토화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빌려줘요. 그래서 학교 섭외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일을 다른 기관에게 위탁을 시켜줍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시험의 위탁이에요. 그래서 시험 위탁을 그럼 어디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했냐면, 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협회. 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죠. 공기업 하면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공기업이 뭐예요? 공기업? 예? 하나?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은 공기업이 아니라 준정부기관이에요. 예. 공기업 하면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공사. 예, 공사.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출연했던 무슨 공사 많죠? 공사. 예, 무슨 가스공사. 예, 큰 거. 공사하면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공기업이구나 보면 돼요. 그러면 준정부기관이 뭐냐? 자, 정부기관 하면 우리가 행정부처죠. 행정부처를 뭐라 그래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금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인가? 자, 그런 것들 다 뭐냐면 정부기관이에요. 거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예, 준자가 붙었죠? 바로 준정부기관 하면 뭘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냐면 공단 생각하면 돼요. 그럼 금방 얘기했던 뭐예요? 예,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은 어느 부서 소속이냐면 노동부 소속입니다. 예, 노동부 산하기관이에요. 자, 그냥 공단 많죠? 왜? 뭐 있어요? 예, 의료보험, 건강보험 공단 있죠? 국민연금 공단 있죠? 다 준정부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지네들이 하기 싫으니까 13회부터인가 어디서 이제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위탁을 어디다 시키냐면 처음에 준정부기관에 시켜요. 인력공단에 넘겼다가 인력공단에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15회 때는 그 유명한 15회 때는 때가 이제 인력공단에서 난리가 난 그때 준정부기관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공사로 넘어가요. 토지공사로 넘어갑니다. 공기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현재 어디로 위탁돼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에 지금 위탁돼 있죠.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이 가끔씩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광고 같은 거를 보면 시행처 산업인력공단 이렇게 하는데 그거 틀렸어요. 시행처는 원래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할 일을 누구한테 맡긴 거다. 떠맡긴 거죠. 떠맡긴 걸 뭐라 그래요? 위탁이라고 그러죠. 인력공단이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기왕 물론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적은 나오는 건 나오는 거지만 라는 쪽으로 넘어가시라. 시험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럼 밑에 보니까 응시 자격 있죠. 나이 불문, 국적 불문. 나이 불문 누구도 볼 수 있어요. 공개사 시험은 누구도 볼 수 있다. 미성년자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험을 이게 그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뭐 위화감 조사한다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안 하는데 뭐 뭡니까 저 수석 합격자 그다음에 또 뭐 차석 합격자 그다음에 뭐도 거기에 이제 같이 뭐 되냐면 최연소 합격자와 최고령 합격자를 발표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최연소 합격자 보면 16살, 17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일단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응시 불가능자가 있습니다. 자, 잠깐 보면 자격 취소자.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가 나중에 취소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 빌려주는 게 있어요. 양도대여라 그러는데요. 이런 양도대여다가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자격증 취소되죠. 그럼 몇 년간 못 보냐면 3년간 시험을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행위자가 있어요.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컨닝하다 잡힌 사람. 네, 그러니까 뭐 부정행위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컨닝하다가 잡히면 일단은 시험 5년간 못 봐요. 실제로 컨닝하다 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례를 얘기할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뭐 부정행위자 많죠. 대리시험 보는 거. 근데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아직도 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그 대리시험 보는 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얼굴도 비스무리 좀 해줘야 되고요. 자, 신분증 확인하니까 뭐 그러다가 덕적 걸리면 아니면 예전에 또 시험 문제가 유출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자, 그런 것들 아마 사례를 아마 나중에 한번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몇 년간 시험 못 보냐면 5년간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3년,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자, 가끔씩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잘못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거 시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들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가 이렇게 나오더라도요. 시험은 응시가 가능해요. 이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결격 사유라는 개념을 갖다가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업무를 갖다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 두 가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보죠. 구분실시와 동실시는 이거는 제가 아까 좀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고 자, 시험은요. 뒷장에 보니까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매년 1회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년 1회 이상. 1년에 한 번만 보는 거예요? 한 번 이상이죠. 그러니까 두 번도 볼 수 있고 세 번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에 아까 잠깐 15회 때라는 개념 설명드렸는데요. 아마 다른 선생님도 아마 15회 워낙 유명해가지고 강의하면서 15회들 많이 팔아먹을 거예요 아마. 그 15회 때는 애기 목소리가 들리네. 자, 15회 때는 일단 워낙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부 데모가러 가가지고 유리창도 부서지고 막 그런 적 있어가지고 다시 시험을 보게 된 게 15회 추가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15회 추가라는 시험이 원래는 법적으로 따지면 없는 시험은 완전히 불법 시험입니다. 그때는 시험을 매년 시행한다라고만 돼 있었어요. 횟수도 없었고요. 그러면 보통 매년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 해석으로 보면 한 번이에요. 법적으로 보다가 해석을 하면. 근데 그거를 하도 이제 뭐 때려 부시고 막 난리 나고 그랬으니까 그때 응시자만 해도 26만 명입니다. 가장 피크 때였거든요. 가장 응시자가 많았을 때 가장 어려웠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때 어거지로 해석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원래 법적으로 보면 완전 불법 시험이에요. 25회 추가 시험이.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법을 개정하면서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앞으로 15때 그 데모할 때를 대비해서 다시 만들어둔. 그래서 자, 이 문구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아주 머리 아픈 문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예를 들어서 매년 1회 시행한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리죠. 이게 그래서 지금 나중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머리 아픈 문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시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구가 나와요. 시험 문제 문구가 이렇게 요거를 하나 솔랑 빼놓고 맞니 틀리니 그거 물어보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응시 이제 하고자 할 때 응시 원서를 이제 제출을 합니다. 응시 원서를 제출하는데 응시 원서 제출할 때 수수료를 냅니다. 작년에 1, 2차가 28,000원이었나요? 그래서 수수료를 내게 돼요. 응시 수수료를 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결정. 이건 뭐 저는 잘 아시죠? 어떻게 해요? 1, 2차 각각이죠. 1, 2차 각각이라면 뭐예요? 1차와 그다음에 또 2차를 따로따로 하는 거죠? 예, 1차를 따로따로 해서 각각 자,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각각별 몇 점 이상 올라와줘야 돼요? 일단 각각별 40점은 올라와줘야죠. 그리고 평균 60점이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자, 이 부동산 개론과 그 다음에 또 민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법 쭉 있죠? 2차 점수가 1차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자, 예,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이거를 5월달, 6월달, 7월달 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자, 1차와 2차를 각각이라 그랬죠. 각각이라면 1차는 1차대로 평가고요. 2차는 2차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평가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1차 시험은 어떻게 된다? 1차 시험. 1차 시험은 1차 시험대로 평가 아닙니다. 그럼 두 과목 갖고만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2차 시험까지도 1차에 합쳐가지고 계산한다면 제가 아마 오늘부터 중개사법 연락에 공부해서 90점 맞으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100점 받기는 힘드니까 90점 맞으라고 그럴 거예요. 자, 중개사법 몇 점 맞으라고 그랬어요? 네, 80점 맞으라고 그랬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가 절대로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과목 가지고 그리고 2차는 세 과목 가지고만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격자를 이제 결정하고 자격증을 일단 교부를 해줍니다.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제 교부를 해주게 돼요. 시도 지사가 이제 교부하는데요. 대략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그 밑에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자격증 양도돼요. 자, 제가 늘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양도대여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의를 합니다. 자, 양도대여는 게 뭐예요? 자격증을 빌려주는 거죠. 요즘들은 양도대여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자격증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막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이제 35만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빌려주는 대가가 혹시 여기 이거 저 자격증 빌려주면 얼마 줘요? 50만 원? 그래 진짜요? 50만 원 줘요? 좋네요. 거래가 많은데 150이에요? 내 거 빌려드릴까? 오전에만 나오고. 그러니까 자, 그거는 이제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다가 아마 150을 주는 거고, 옛날에는 90년대 때는요, 자격증 양도대원 보통 150에서 200을 줬어요. 90년대 중반 때 자격증이 드물 때예요. 지금은 그럼 20이요? 네, 맞아요. 20, 30. 보통 30. 많이 주면 40. 자격증만 순수하게 빌려주는데. 그런데 요즘들은요, 양도대여 이거 거의 이제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많이 깨었어요. 옛날과 틀려가지고 많이 깨어져가지고.
자, 양도대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양도대여도 적발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격증 가지고 등록을 하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 안 하고 누가 와서 자격증 없는 얘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격증은 순수하게 빌려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자격증을 빌려줬다 걸리면 자격 취소됩니다. 그럼 자격 취소되면 아까 시험 일단 몇 년간 못 본다 그랬어요? 예, 3년간 못 본다 그랬죠. 네, 3년, 부정행위가 5년이고요. 예, 그러니까 3년, 5년은 여러분들 한번 구분해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그것만 했냐?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차면 벌금이에요. 걸렸다면 징역 가거나 벌금 무는데 자격증 양도 해가지고 징역 간 거는 제가 주변에서 못 봤고요. 보통 벌금이 한 600에서 700 정도 나와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보통 그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양도대여는 상당히 위험하다.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바로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금방 아마 그 앞에서 얘기하셨던 그런 사례일 거예요. A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B는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 지금 A는 뭐 들고 오고요. 얘는 자격증만 있죠. 경험도 없어요. 이게 주로 이제 뭘 쌓려고? 경험을만 쌓려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얘는 자격증 들고 와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무실에 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돈도 많죠. 경험도 많죠. 그래서 돈 투자해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법적으로 사장은 누구예요? A죠. 자, A가 이제 법적으로 등록해서 사장이죠. 실질적 사장은 누구예요? 예, B죠. 지가 사장이면서요, 얘한테 사장님 그럽니다. 실장 하면 그래요. 제가 옛날에, 요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협회라는 부분도 제 과목에서 나와요. 여기에 이제 근무한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요. 90년대 중반 때. 이제 그때 이 단속 비슷한 걸 나가요. 협회에서도 이제 나가는데, 나가서 이제 사장님 계십니까? 그러면요. 분명히 걸린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 사장님 밖에 나가셨거든요, 그래요. 언뜻결에 그 나오는 거예요. 협회에서 어디서 나왔다, 이래서 구청에서 나왔다 그러면 지가 사장이라고 딱 할 텐데, 그냥 차 와가지고 사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걸려있는 사람이 앉아있거든요. 근데 사장님 지금 밖에 나갔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사장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얘 사장이 그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얘가 실질적 뭐가 되는 거고 사장이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다. 대부분 일을 뭘 하죠? 실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흔히를 뭐라고 하냐면 동업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동업관계라는 거. 그러면 이 동업관계는 일단 위반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반? 네,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자체는 위반 안 돼요. 얘가 자격증 들고 와서 하고 얘가 직접적으로 계약서 쓰고 업무를 했다면, 얘가 물건 물고 와서 얘가 계약서 직접 썼다면, 그리고 도장 찍었다면 이거는 법에 위반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얘가 다 쓰죠. 실적으로. 자, 그래서 얘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 계약서 쓰고, 야, 도장 찍어. 아니면 옆에서 워드 치라고 하니까 주로 이제 워드를 많이 못 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옆에서 치라 그러고, 여기서 자, 계약금 얼마, 중동 얼마, 이미 협상은 어디서 다, 밖에서 다 해온 거예요. 밖에서 다 해오고, 앉아가지고 이것만 치도록. 쳐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뭐만 하도록? 도장만 치도록. 자, 그러면 결국 주도적 업무는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얘가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주도적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바로 뭐에 해당된다? 양도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관계 자체는 양도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도적 업무를 얘가 직접 한다면 이건 양도대에 해당돼요.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시험 문제도 나오는 사례입니다. 이거는요. 동업관계는 양도대여가 아니다라고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공부를 하여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나갔다가 가끔씩 와서 질문합니다. 이제 수업 들을 때는 동업관계가 양도대여가 아니라고 분명히 배운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자꾸 단속합니까? 그래요. 합니다. 그럼 그 집을 집중적으로 단속 많이 해요. 왜요? 동업관계 자체를 단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무실일수록 어떻게 된다? 그런 사무실일수록 얘가 주도적 업무를 많이 하는 확률이 많죠. 그거를 단속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양도대여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면 절대로 양도대여라든가 동업관계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외에는 이럴 경우는 저랑 가능하면 좀 상담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공신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뭐냐. 이 상황에서 얘가 이제 실장이고요. 법적 사장이지만 얘가 사장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그 프린트물의 맨 밑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맡는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누구예요? 자격증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죠? 얘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데 얘가 지가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함에다가 대표 누구 써가지고 다닙니다. 얘가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위반되는 거다. 실제로 보면 이제 이거 판례가 나오면서부터는 요즘은 대표라는 말을 많이 안 써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말 쓰냐면 혹시 저 이런 명함 보셨어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많이 쓰죠. 근데 실질적 대표라면요 소장이라는 말 잘 안 쓸 거예요 아마. 그냥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누구 아니면 대표 공인중개사 누구 이렇게 쓰지 소장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혹시나 소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명함이 있다면 혹시 꼭 갖고 계시면서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아직까지 판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법적 해석에서는 이것도 유사명칭이라고 해석은 나왔지만 아직 판례는 나오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좀 쉬어야죠. 쉬었다가 용어 이정의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시죠.